특히 이제 부재의 설계를 해야 되니까 부재의 설계 방법에 대략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 설계 방법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강도 설계법을 준수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고, 이전에는 허용 설계법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강구조 같은 경우는 리밋 스테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한계 상태 설계법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 대표적인 재료의 콘크리트하고 강재의 설계 방법이 조금 다르게 돼 있다. 콘크리트는 강도 설계법, 얼티밋 스트렝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틸 같은 경우는 리밋 스테이 디자인, 한계 상태 설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휨재, 보호 부재를 중심으로 설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실험해 보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한 거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쪽에 발력이 있고, 지점에 투포인트 로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크랙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요 두 사이에 휨이 제일 많이 걸리게 되고, 전단은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걸리죠. 지점하고 가력점 사이에 전단이 많이 걸리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주로 이 각도를 가진, 요 대략 한 30에서 한 45도 각도를 가진 전단 균열이 생기고, 요 지점 사이에는 그 순수 휨 구역이기 때문에, 요 휨 부분은 그 휨 균열이 주로 생기게 돼요. 필요 없다, 출석부 다 불렀다. 요 부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수직 방향의 균열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요즘은 뭐 중립축은 아닌데요. 요 부재의 중립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밴딩이 생기고, 필요 없다. 얘야, 필요 없다고. 중립축을 사이로 해서 요 밑은 그 휨이 생기게 돼, 인장이 생기는 거죠. 상부는 이제 압축이 주로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요 균열은 하부에서부터 이 중립축까지 진행이 되고, 일부는 이제 중립축 윗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은 좀 콘크리트가 눌려져서 이렇게 부스러진 그런 어떤 파괴의 패턴을 보이게 되죠. 그게 여기 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콘크리트가 압축을 받는 자안입니다. 그죠? 압축을 받으면 그 눌려지면서 콘크리트가 부스러진단 말이지. 우리 이것을 크러싱이라고 그래. CRUSHIN, 크러싱이라고 해서 앞괴가 눌려지면서 파괴가 된다고 그래서 앞괴의 그 피해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로버트 팍 교재에서 아주 오래전에 레온하르트하고 이 친구들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부재가 하중점은 똑같죠, 그지? 하중점은 여기는 같고요. 요 지점이 멀어지는 거라. 요 제일 밑에 것은 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부재의 길이가 길어지느냐, 부재의 길이가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균열 패턴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죠. 잠깐.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그 긴 보에 대해서는 주로 요 지점 사이의 균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상부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보이시는 요 경사각도의 균열들이 지점하고 가력점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패턴으로 좀 생기죠. 이 균열 패턴을 잘 보셔야 돼. 바로 이 부분들이 나중에 휨재의 전단 설계할 때 이 균열 패턴을 가지고 전단 설계의 컨셉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접선을 긋게 되면 요 각도가 전단 균열을 일으키는 대략 한 그 균열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각도는 대개 우리가 30에서 뭐
45도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짧게 되면 요 균일 각도가 높아지고요. 이렇게 길게 되면 요 균일각도가 좀 더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작아진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유심히 보게 되면 요 균열이 요게 이제 주철근이 주로 들어가 있는 주인장 철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철근들이죠. 요 철근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요 전단균열이 요 주철근을 따라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의 설계는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요 하부측에, 그러니까 인장측에만 철근이 배관되어 있습니다. 보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장에 주철근만 보강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상부에는 특별한 보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사균열 각도, 우리 사균열, 전단균열인데 전단균열에 대한 이 보강 철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시험 결과입니다. 다만 요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은 요 지점 부분에 그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주 실험체의 영역은 아니지만 여기가 먼저 파괴가 선행이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쪽에 파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강한 철근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요 주인장 철근만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휘임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철근만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잘 눈여겨보게 되면 요 가력점과의 사이에 대개 수직 방향의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가력점하고 요 지점 사이에 보게 되면 요렇게 경사균열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수직 부분에 요것을 우리가 휨균열이라고 합니다. fractural crack이라고 그러고요. 요렇게 적절한 어떤 경사균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단균열이라고 그래요. shear crac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일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있는데 이것은 압축을 받는 요인이기 때문에 압괴에서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압축에서 파괴가 되는 압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은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 이건 뭐 처짐이 요 부분이 제일 처짐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이 처짐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처짐량을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이 되게 인장이 걸리는데 아래쪽에 인장측에 전혀 휨균열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재의 두께가 굉장히 슬림하다는 겁니다. 이 부재의 두께는 굉장히 두껍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이 휨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부재의 춤이라고 얘기하는 depth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의 3성에 비례하게 되죠. 저 높이가. 그래서 이 높이가 상당히 큰 반면에 얘의 두께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굉장히 슬림한데 얘는 균열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균열이 거의 요게 지점이고 요게 하중점이니까 물론 요 포인트하고 전혀 좀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이라 그래서 ECC 마테리얼을 쓴 겁니다. 여기 특별히 요러한 철근들을 보강하지 않고요. 요 안에 복합 재료, 컴포짓 개념의 스틸 같은 걸 잘게 잘라가지고 보강한 특별한 어떤 리바, 레인포스먼트, 레인포스 바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변형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수업에서는 물론 이런 특별한 어떤 경우에 ECC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러한 보나 이러한 보를 상대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휨제의 설계는 요걸 보의 폭이라 그럽니다. 보의 위드스라 그러고 요게 보의 춤이라 그러고요.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요게 압축적이고 철근 인장철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인장측이고 요게 압축측이라는 거죠.
요 압축 끝단에서부터 요 인장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 요거를 스몰 d라고 그래서 이펙티브 뎁스라고 할 겁니다. 이제 보의 유효춤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휨제를 설계를 하자 하면 요 보의 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의 전체 춤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압축측에서부터 인장측까지 사이에 있는 보의 유효춤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주인장 측에 들어가 있는 요 인장철근의 단면적, 전체의 철근 면적을 얼마로, 철근 양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압축측에도 다소간의 보강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압축철근이라 그러고, 요거는 인장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장철근 양과 압축철근 양을 보통 결정을 하고요. 얘는 이 부분의 균열들을 보강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압축철근과 인장철근의 그 직각 방향으로 보강되는 지금 이 방향의 철근들이죠. 이러한 철근들이 보강될 거라는 거죠. 요건 전단 보강근입니다. 그러니까 휨제를 설계하자 하면 보의 폭과 보의 높이를 결정을 하고 인장철근 양을 결정하는 것이 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향의 내부에 보강되는 전단 보강근 양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체 철근 양을 결정하지만 실제 실무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철근의 전단 보강근의 간격, 뭐 D10에 20cm, 30cm 간격으로 배관하라, 뭐 이렇게 간격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요 인장철근 양은 개수로 보통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D16mm 또는 D19mm, D22mm, D25mm 몇 개를 배관한다. 뭐 5개의 D25mm, 예를 들면 D22mm 이런 식으로 개수로 보통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요 전단 보강근은 D20에 A 30cm 이렇게 간격을 주로 얘기하게 될 것이고, 인장철근 양은 주로 개수로 얘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설계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있는 휨제의 균열과 파괴 패턴을 제가 대표적인 어떤 파괴 패턴을 보여드렸고, 이것이 설계의 개념에 이 균열과 파괴의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나중에 이제 휨제의 직접적인 설계에 여러분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지식을 가지고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 실제 요게 지점이고요. 요게 가력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휨균열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요 바깥에는 요렇게 일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전단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실험을 직접 해보면 아까 우리 연구실에 실험한 것은 굉장히 그 실험 결과가 괜찮은 걸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양쪽이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논의했고 2장에서도 좀 3장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마테리얼입니다. 그리고 그 역학적 성질이 이분하게, 균등하게, 균질하게 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탄성적 재료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탄성적 재료입니다. 물론 초기 힘을 받을 때는 탄성적 거동을 하지만 작은 하중, 우리가 균열 나중에 그 하중이라 그러는데, 초기 균열 하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거동 자체가, 그러니까 structural behavior가 비탄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되게 실험을 해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대칭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호모지니어스 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재료가 호모지니어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아주 이상적인, 굉장히 실험이 잘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콘크리트가 눌려지면서 깨지는 크러싱이 생기죠. 압괴가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휨균열도 보이게 되고, 이게 되게 수직 방향이죠. 전단균열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휨하고 전단균열이 보호부재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구조역학에서 인지하신 바와 같이
요렇게 P1, P2가 작용하고 여기에 반력 뭐 R1, R2가 있게 되면 저 휘목력도 하고 전단응력도를 그리게 되면 지금 각각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전단력이 이렇게 생기고 요 부분은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이 생기죠. 여기 또 전단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요 전단력의 절대값은 같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표현했지만 올라가서 없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죠. 반면에 휨 응력을 그리게 되면 지점은 되게 힘응력이 제로고요. 이렇게 비례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커지면 직선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하중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중은 제외한 경우입니다. 자중이 있으면 여기 더해지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순수 휨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또 커지면 휨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휨 응력도는 지금 이러한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전단하고 휨은 항상 같이 거동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스팬에 따라서 전단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스팬이 짧으면 전단이 많이 발생이 되고 스팬이 길면 휨이 많이 걸리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휨 균열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 구조육학적 개념에서 휨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힘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힘 응력이 커져서 이 휨 균열이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전단력이 제로죠. 전단력이 제로고 휨 모멘트가 최대인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순수 휨 영역이라 그래서 퓨어 밴딩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점하고 가력점 사이에는 전단력도 일정 부분 있고 휨도 일정 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는 휨 균열이 이렇게 수직으로 가다가 전단이 커지면서 이렇게 일정 각도를 갖게 되는 전단 균열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하고 여러분들이 전단력도와 구조육학에서 했는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왜 저렇게 균열과 파괴의 패턴이 생기는지를 같이 입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요 단면 하나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지금 요렇게 패턴이 되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면 여기는 압축이 요렇게 생기는 영역이 되고요. 아래쪽은 요렇게 인장이 생기는 영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요렇게 확대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슬라이스가 임의적으로 슬라이스를 해 놓은 거지만은 그러면 요게 부재의 중립축이라고 가정하면 부재의 중립축, 뉴트럴 액시스의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휨제에서 휨 응력에서 뉴트럴 액시스 중립축이라 하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동시에 제로가 되는 점을 쭉 이어놓으면 그게 부재의 중립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 선인데 요게 부재의 중립축 뉴트럴 액시스라 그러면 만약 요게 그게 뉴트럴 액시스라 그러면 요 선상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인장 응력도 여기 와서는 제로가 되고요. 위쪽에 있는 압축 응력도 여기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의 중립축의 정의는 이미 구조육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지만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동시에 0이 되는 점을 쭉 있게 되면 그게 부재 중립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 중립축에서 휨 인장 응력과 휨 압축 응력의 크기는 0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재 중립축의 위쪽은 압축이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인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탄성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미소 단면이죠. 아주 작은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결국은 부재가 이렇게 변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압축이 되면 부재의 길이는 짧아지고 인장이 생기게 되면 부재의 길이는 길어진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요 중립축은 원래 길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요 부재 중립축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떨어지면 부재의 압축에서 길이는 줄어드는 양이 많아지고요. 여기 부재 중립축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그 길이에 비례해서 대략 늘어나는 길이는 커진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러한 어떤 사각형 부분이 요러한 형태로 바뀌면서 인장은 늘어나고요. 압축은 줄어들고 물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원래 같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나중에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선은 변행 전이나 변행 후나 직선을 유지한다, 스트레이트 라인을 유지한다 하는 가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원래 오리지널 요 부분은 변행 힘을 받아서 변행 이후에도 그대로 평면을 유지한다, 평면적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두 가지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요 스트레이트 라인하고 플레인 섹션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개념을 나중에 가정을 하게 될, 어썸션을 하게 될 거다. 이거 지워졌는데. 자, 요 슬라이드를 앞에 파괴 패턴과 여러분들이 역학적으로 얘기했던 그 휨과 전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고민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아직은 본격적으로 부재의 설계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요게 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의 춤. 예, 보의 춤이라 그랬습니다. 요 잘랐지만 요 부분을 보에 뭐라고요? 보의 폭. 예, 보의 폭이라 그랬고, 요게 압축 연단이라고 그래요. 컴프레션 파이버라고 그러죠. FIBER. 컴프레션 파이버하고 요걸 텐션 파이버라고 합니다. 인장 연단. 요거는 압축 연단. 끝이라는 얘기죠. 압축 연단에서부터 요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세 개의 철근으로 표현되어 있던 주인장 철근입니다. 그러니까 요 센터에서부터 요 주인장 철근의 센터에서부터 압축 끝단까지의 길이를 이펙티브 뎁스라 그랬어요. 유효춤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요 바깥의 콘크리트가 왜 필요합니까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물론 피복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 콘크리트, 그 다음에 전단 보강근의 직경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결정이 되는 값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어느 중립축에서 예를 들면 응력과 변형의 그 상관관계 곡선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중립축이다 하게 되면 변형은 중립축에서 멀어지면 각각 인장 변형률과 압축 변형률이 커진다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게 부지 중립축에서 압축 측에서 또는 인장 측에서 각각 연단으로 가까워질수록 압축 응력과 압축 변형률과 인장 변형률이 각각 커진다. 만약에 임의의 중립축에서 y 떨어진 거리 또는 y 떨어진 거리에 각각의 변형률을 변형률 입실론 뭐 어느 위치 x라고 그러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요 세로축을 응력을 표현하고요. 휨응력 또는 전단응력 또는 압축응력, 응력의 개념입니다. 물론 압축에 대해서는 단면적으로 나눠진 개념이고, 휨 모멘트는 단면 계수 g 값으로 나누게 되면 각각 응력에 대한 개념이죠. 실은 단면적이나 이런 것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 응력이라는 것은 힘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force의 개념하고, 그죠? 시그마는 그 힘을 단면적 또는 단면 계수로 나누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 시그마라는 것은 force의 개념, 외부에 작용되는 하중에 대한 개념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력하고 가로축은 변형입니다. 조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변형률을 여러분들 보셨고요. 그 시그마하고 입실론의 상관관계, 이것을 시그마 입실론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요. 응력 변형 관계를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떤 응력과 변형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빨간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변형률이라는 것은 바로 임의의 점에서 y 떨어진 요 점 x 변형률이라 그러면 이걸 입실론 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요 파란 선은 요게 보시면 응력도 휨응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이거 뭐라고요? 중립축. 여기서부터 뭐 y 떨어진 거리에 요 값이 응력에 대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 응력과 변형을 각각 요렇게 지금 이제 나중에 휘임제의 설계에서 표현하게 될 텐데, 이것은 시그마하고 입실론의 상관관계 곡선에서 각각 부분의 응력과 변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는 요렇게 리니어하게 탄성적 거동을 하게 되면 바로 요 각도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요 값은 요것분의 요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요 탄젠트 만약에 알파라 그러면 알파는 굉장히 미소한 값이고요. 알파가 미소하게 되면 탄젠트 알파는 알파 값과 같죠. 거의 같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값은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지? 그러면 시그마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그마는 요 각도하고 요걸 곱한 값이다. 그지? 그러니까 시그마, 이미점의 시그마는 거기에 관련된 탄성계수에다가 이미점의 변형률을 곱한 값이라는 거죠. 이게 탄성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응력은 탄성계수 E 값과 변형률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요때 요것은 탄성 구배를 가졌을 때 얘기입니다. 요게 E가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력 이내에서는 각각 이러한 값들을 우리 갖게 우리 설명을 했었다. 그지? 철근의 탄성계수 E sub S는 20만 메가파스칼, 스틸 플레이트의 탄성계수는 20만 5천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E sub C는 0.077 비중의 삼성, 비중이 1.5성 삼성근의 루트 FCU 이렇게 표현했다. 그지? FCU는 각각 FCK의 델타 F고 델타 F는 콘크리트 강도에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분포가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휨 부재에서 보게 되면 되게 하중이 작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탄성적 응력 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최대 하중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거의 파괴에 도달하는, 아까 그 보부재에서 압계가 생기고 파괴에 도달할 정도의 하중을 받게 되면 그때는 요 응력의 분포가 요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비탄성적, 이거 포물선 형태의 압축 응력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극한 상태의 하중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던 그 응력의 분포가, 압축 응력의 분포가 비탄성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형태의 거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요것은 휨 인장 응력이겠죠. 그러니까 인장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힘을 받게 되면 요 균열이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저기에 철근이 보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잘 들어, 철근이 보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크랙이 발생된 이후에는 더 이상 부재로서 거동을 못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휨 인장에 대한 응력을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러한 정도의 압축 응력 분포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인장측 콘크리트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압축 부분이 만약에 철근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거동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묵은 콘크리트 같으면.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철근을 이렇게 배근하게 되면 요 크랙이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요 철근이 요 크랙을 리지스트 한단 말이죠. 그 다음 또 요 균열이 생기면 또 요 철근이 그대로 이 저항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오는 거거든. 잘 들으세요.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 실은 요 밑부분에 일부 여기에 인장 응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마이너해요. 작기 때문에 우리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아래쪽에 있는 인장측은 누가 지탱을 합니까? 계속해서? 예, 철근이. 얘가 있는 요 철근이 지탱을 하고 이 철근은 순수하게 인장력만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인장력이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은 압축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거는 인장 저기 오른쪽으로 표현하면 요거는 방향이 반대로 압축적 표현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요곳의 힘의 합력점 어디인가 있겠죠. 힘의 합력점인 압축력 C와 잘 들어 요 부분의 힘의 합력점 압축력 C와 주인장 철근의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인장력 T 요 T와 C의 힘의 평행 조건에 의해서 모멘트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압축력이 이렇게 되고 인장력이 생기면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돼서 저항하는 모멘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휨제의 설계의 저항 모멘트 M 값은 M sub R이 resisting 모멘트인데 M 그 저항 모멘트는 바로 이 압축력의 힘의 합력점에 대한 그 힘의 합력, 압축력의 합력 C와 그 다음에 인장력 T의 힘의 평행 조건 가지고 저항 모멘트를 결정할 것이다. 이 부재 단면이 여러분들이 설계한 부재, 아까 보의 폭과 보의 높이, 주인장 철근 이렇게 설계한 부재의 저항 모멘트는 이 압축과 인장력의 힘의 평행 조건 가지고 설계한다. 그러면 모멘트가 이게 커질라 그러면 저항 모멘트가 커질라 그러면 결국은 요 C 값이 크든지 요 C 값하고 요 T 사이에 거리가 크면 모멘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모멘트 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팔길이라고 하는 모멘트 아음이 커지거나 요 C 값이 굉장히 크면 또는 T 값이 크면 이 저항 모멘트가 커진다. 사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휨제 설계.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적 연습만 하면 된다. 2장 4장 끝났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슬라이드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가 휨제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 두 관계를 잘 엮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나중에 휨제 설계 때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렇게 싱글리 레인포스트 이거 당배근이라고 하는데요. 인장 측에만 이렇게 주철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 힘이 커지면 이렇게 휨 균열이 생기고요. 좀 더 커지면 요 전단 균열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힘을 받게 되면 콘크리트의 앞괴에서 부재의 파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요 휨 균열이 그 다음에 전단 균열이 그 다음에 앞괴 요런 한 어떤 그 순서로 일반적 파괴가 되죠. 그래서 물론 요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전단 보강근을 헤비하게 보강하게 되면 요 전단 균열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주인장 철근을 잘 보강하게 되면 요 휨 균열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요 크러쉬 콘크리트 앞괴 콘크리트의 앞괴가 이 보호 부재를 파괴의 거동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인이고요. 오른쪽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률이고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률은 아까 시그마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가로축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요건 세로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응력과 변형에 대한. 그런데 이 응력과 변형의 관계를 잘 보시면 힘이 작을 때는 변형과 응력이 전부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는 개념으로 근데 힘이 점점 커지게 되면 여기 인장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압축 부분에 응력 또는 비탄성으로 가게 되고요. 아주 더 저런 정도의 힘을 받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짧아지면서 요 분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변형률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변형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인장 변형률이 커지는 거죠. 이쯤 되게 되면 인장 변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이러한 그 파괴 패턴을 보일 때의 변형률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배근된 요 주철근의 항복 변형률 SD 만약에 400이다 400메가파스칼이다 하면 입실은 Y가 얼마였습니까? 0.2%.
그렇지. 0.002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0.2%가 항복 변형률입니다. 항복 변형률은 어느 점의 변형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료에서 지금 얘기한 게 다 같이 물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때의 유철근에 발생되는 변형률은, 인장 변형률은 그 철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항복 변형률 입실은 y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입실은 s가 입실은 y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인장 변형률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자, 요 그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잘 머릿속에 넣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 그래프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로축을 모멘트라고 하고요. 모멘트 기억하시죠? 아까 중에. 요 가로축을 그 공률, 커베이처라고 합니다. 공률하고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멘트 커베이처의 관계를 그리면 이러한 직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요런 분포죠. 아까 보셨던 요 그림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모멘트하고 공률의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점이 하나 생겨요. A점, B점, 만약에 C점, D점, E점이라는 요 5개의 점이 생긴단 말이죠. 쫙 phi 커브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대개 보시면요, 요 B점 정도까지는 되게 직선적 분포를 하게 되고요. 요 B점에 도달하면 균열이 첫 번째가 딱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균열이 딱 발생이 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저 구배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보다 작은 구배를 갖게 이렇게 눕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D점 정도에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인장 철근이 항복합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요 커브가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 모멘트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질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철근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항복 바이리니어 커브를 보게 되면 철근에 탄성력에서 소성력으로 쭉 변형이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일부는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모멘트 정대를 기대하겠지만 그 모멘트 정대 양은 작고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에서 보게 되면 요만큼의 경험했던 모멘트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모멘트밖에 경험 못한다. 그렇지만 인장철근을 잘 배근하게 되면 철근이 항복한 이후에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커베이처가 쭉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깨지지 않고요, 요 커브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압계나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압계가 발생해서 구제가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점에 크랙이 발생이 되고요. D점에 주철근이 항복을 하고 E점에서 이 휨제가 파괴가 된다. 근데 이 사이에 C점이 하나 있다. B점하고 D점 사이에 C가 하나 있다는 말이죠. 요 C를 우리가 서비스 로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이 서비스 로드 상태를 우리는 사용 하중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 하중. 그러니까 요 공대 제2공학관의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의 적절한 합으로 합이 하중으로 작용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하중이 보통 요 정도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설계 단계에서 보게 되면 요 정도, 요 범위에서 주로 설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휨제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근의 항복 단계보다 훨씬 작은 하중이죠. 보통은 한 70% 또는 한 60%, 뭐 엔지니어가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에서 70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사용 하중 단계가 존재하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내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불확실한 어떤 하중이 작용하거나 또 불확실한 그 재료의 어떤 성질이 있거나 또는 불확실한 지점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시공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품질상의 문제라든지
또 하중의 제한 조건이라든지 등등 그런 불확실한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요 위에서부터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안전율로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는 거, SF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율을 우리가 잡아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좀 이제 한번 얘기를 하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을 얘기한 겁니다. 휨제 설계의 기본적인 그 해석의 컨셉입니다. 자, 질문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생각나면 또 해주시고요. 이제 2장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설계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장에, 여러분들 교재에 2장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설계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두 칼럼을 만들었는데요. 왼쪽 칼럼은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칼럼은 그 구조 설계의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그 컨셉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디자인, 예를 들면 아키텍처럴 디자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디자인에 대한 목적을 정의해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천정고가 필요하게 되고 스팬이 필요하게 되고 뭐 액세스가 있고 트래픽 플로우 이러한 것들이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팩터가 뭐냐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 강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물리학이나 에서 얘기하는 그 리지드 바디 이런 구조물, 우리 건축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적절한 어떤 설계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큰 강성을 갖도록 설계한다는 것은 힘이나 휨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경제적인 어떤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체 우리 부재의 설계에 필요한 코스트가 클라이언트의 버짓보다는 작아야 이게 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버짓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원전 구조물은 학교 구조물에 비해서 상당히 큰 버짓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나사 같은데 우주 발사대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버짓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버짓이 크다는 것은 구조물의 설계에서 강성 또는 강도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세이프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되는 설계에 반영하는 여러분들이 예측되는 모든 하중에 대해서 그 구조물이 안전하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스트럭처럴 디자인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 second objective가 뭐냐면 디플렉트나 바이브레이터나 크랙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처짐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구조에서 요구하는 요거는 강도에 대한 얘기고요. 첫 번째 팩터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 첫 번째 얘기는 강도를 저항해 줘야 되는 강도, 스트렝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오브젝티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강의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쳐져 가지고 저 밑에 있고 요 위에 있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콘크리트는 강도 설계법에 근거해서 부재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강도 설계법에 따른 부재 설계의 프로세스는 두 단계로, 그러니까 two steps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세이프티를 확보를 하고, 두 번째 스텝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강도 설계법의 핵심적인 first step은 스트렝스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세이프티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스트럭처럴 디자인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 구조의 사용성에 대한 처짐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강도 설계법의 프로세스입니다. 네 번째는 메인터넌스입니다. 유지 관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구조물이 또는 부재가 그 구조물의 수명 동안,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 미니멈 메인터넌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탄의 can입니다. CAN. can be maintained in a single manner. 그러니까 이 유지 관리의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조금 쉬운 방법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이 메인테너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로 한번 스트레칭 쫙 한번 하시죠. 많이 졸릴 시간인데. 졸린다, 그지? 자, 이제 오른쪽 칼럼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하는, 부재나 구조물을 설계하는 되게 프로세스입니다. 뭐 이 설계 방법들은 제가 크게 four major steps라고 표현했지만 저걸 잘게 자르면 굉장히 복잡한 그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만, 대개 이 네 개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preliminary structural design, overall structural design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구조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축 구조, 2학년 때 건축 구조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시스템이 어떠냐, 미적인 부분이 어떠냐, 또는 용도나 뭐 규모가 어떠냐, 경제성이 어떠냐, 뭐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계획적 측면에서의 스트럭처럴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초고층, 대공간 구조물, 특수 구조물을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노련한 이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 이 구조물은 뭐 예를 들면 제1호대의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됩니다. 주 구조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조 시스템 뭐 아울릭을 한다. 뭐 그 다음에 중간에 기계치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횡변이를 잡는다.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오버롤 어떤 구조 계획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험이 많고 노련하던 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 구조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Structural Analysis가 되는 거죠. 역학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복잡하게 얘기되어 있지만 그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휨 모멘트 양이, 전단력 양이, 축력 양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에 대해서 모멘트 쉬어, 액츄얼 포스 등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지점 조건에 따라서, 하중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각각 휨 모멘트, 전단력, 축 방향력, 축력을 결정할 수 있다, 그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중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조물에, 그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구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고정하중, 활하중, 적재하중, 바람, 지진, 눈하중, 그 다음에
뭐 지하에 주로 있는 거지만은 워터 프레셔, 소일 프레셔 같은 거, 그러니까 수압, 토압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때론 시공 중에 일어나는 컨스트럭션 또는 템퍼리처 로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하중을 고려해서 모멘트 전단력, 축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 모멘트나 전단력이 되면 각각 휘응력, 전단응력, 축응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처짐과 진동과 크랙을 계산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잘 결정을 하고자 구조역학이나 구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렇게 결정된 이런 양을 가지고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가져서 그 부재 휨제나 또는 압축제를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중도 잘 결정이 되고요. 그런 지점 조건도 알고, 그런데 이런 모멘트나 전단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했던 이 구조 역학적 방법으로 수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간단한 구조물을 가지고 주로 했지만 실제 구조물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가끔은 이제 커머셜한 그 프로그램이나 또는 홈메이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뭐 하는 데에 사용되는 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지금 현업에서 마이다스라든지 엔시스라든지 루사스라든지 아바커스라든지 아날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요런 것들은 실무에서 주로 쓰는 것이고요. 요 루사스나 아바커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연구실에처럼 어떤 특수한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그 해석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입니다. 필요한 여러분들이 홈메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해석 결과를 가지고 재료적 성질을 고려해서 이제 부재 디자인, 멤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멤버 디자인은 내가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단순하게 이론적 어떤 근거만 얘기를 할 텐데요. 실제 실무적 차원에서는 건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건축적 용어,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ethics도 있고 또 시공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메인터넌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듀라빌리티, 그 부재의 내구성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 디자인에 고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업 시간에 주로 스트렝스에 대한 디자인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허락된다 그러면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을 하기 위한 드로잉이 필요하다는 거죠. 컨스트럭션 드로잉이라든지 뭐 스펙에 대한 것들,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마 이 수업 시간에는 하중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 하중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계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멤버 디자인하는 요 2번, 3번 정도의 내용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 부재 설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 방법은 대개 이 세 가지 정도의 설계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 방법은 지금 두 번째 설계 방법인 강도 설계법을 준용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는 허용응력 설계 방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틸 같은 경우에는 한계상태 설계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있지만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능 기반 설계법이 지금은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설계 방법은 허용력, 강도, 한계 상태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허용력은 ASDM 또는 WSDM이라고 합니다. Working Stress Design 또는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도 설계법은 USDM이라고 그래서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라고. 이거는 극한 강도, Ultimate는 극한이죠.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강도 설계법이라고 얘기해도 대부분 우리가 중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일부 요 강도 설계법은 스틸 스트럭처 얘기하고 있는 한계 상태 설계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개념의 어떤 리밋 스테이트 디자인 메소드와 우리 철근 노 스틸 스트럭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LSDM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개 USDM과 LSDM은 굉장히 유사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카테고라이즈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수업 시간에는 한계 상태나 허용 설계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설계하는 방법을 인 강도 설계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재의 설계로 들어갈 것이다.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허용력 설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중간고사에 낼지도 모르겠지만 허용력 설계법은 굉장히 재료의 이상적인 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과 콘크리트 각각을 탄성적 어떤 재료의 개념으로, 탄성적 재료는 시그마는 탄성계수 2에다가 변형률 입실론에 곱하는 어떤 개념, 시그마 이퀄 2 입실론의 개념, 그러니까 훅스로우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의 한 30% 정도만 인정하겠다. 이거 스트레스 랭 커브 기억하시죠? 또는 철근의 응력 변형률에서 항복 강도의 1.5 또는 2.5분의 1만 인정하겠다. 그런 정도의 설계면 거의 두 재료가 모두 탄성 재료의 탄성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용력 설계법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변형률이 선행 비례한다. 훅스로우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탄성적 거동을 하기 때문에 하중을 넣으면 변형이 커지고 하중을 제거하면 변형이 없어지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로딩이라는 것은 하중 제하, 그러니까 하중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응력과 변형의 어떤 관계에서 로딩을 하게 되면, 하중을 가하게 되면 변형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이게 잔류 변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탄성이면. 그래서 이걸 로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중을 가하는 거죠. 요거는 언로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중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하게 되고, 다시 언로딩을 하게 된다. 요것을 우리가 리로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중을 가하는 거고, 하중을 제하. 이거는 하중을 바깥에 제하. 그러니까 하중을 다시 가하는 경우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언로딩은 하중을 제거할 경우에 저기처럼 지금 내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죠? 요 잔류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완전히 부착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난센스지만요. 그러니까 fully bonded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는 어떠한 슬립도, 미끄러짐도 생기지 않는다. 그 슬립에 의한, 미끄러짐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는 완전 부착을 한다 가정을 하고요. 설계 기본 개념은 철근과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응력이 기준에서 정한 어떤 허용치를 정하고요. 그 허용값 이하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시그마 응력이 allowable 스트레스, 허용 응력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허용력 설계법의 가정사항입니다.
얘의 한계점은 여기다 쭉 표현했지만 몇 가지 요 가정사항의 문제점이 크게 요 한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는 non homogeneous material이다. 그러니까 균질 homogeneous material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립하고 시링키지의 영향이 고려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슬립 배능이 생긴다. 미끄러진 배능이 생긴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하중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허용력 설계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설계법으로 미국에서도 1970년대 초반, 71년도에 강도 설계법으로 이렇게 쉬프트하게 되죠. 우리는 한 88년도 이후에 강도 설계법이니까 한 15, 16년 차이가 납니다만은 가정상의 문제점들은 제가 메모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허용력 설계법과 강도 설계법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요약을 굉장히 점프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금 설명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두 칼럼으로 지금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부재 이제 콘크리트나 철근의 재료의 응력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그마 얼라우블 스트레스보다 작도록 설계하는 것이 ASTM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결정해야 되는 값이고요. 요 시그마 얼라우블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값입니다. 기준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 시그마 얼라우블이 얼마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콘크리트의 압축에 대해서 허용 압축 응력도가 얼마인지, 허용 인장 응력도가 얼마인지, 허용 전단 응력도가 얼마인지, 철근의 항복 강도 F에 비해서 철근의 허용 인장 응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ASTM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를 탄성체로 가정을 하고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를 하고요. 설계할 때 사용하는 하중은 사용하중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의 응력이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응력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허용 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모멘트다 하면 사용하중에 대한 힘 모멘트를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힘 응력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각각의 허용할 수 있는 힘 응력과 비교해 가지고 그거보다 작으냐 크냐, 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작으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허용응력 설계법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응력 설계법의 핵심적인 설계는 시그마가 시그마 얼라울보다 작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반면에 강도 설계법은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요. 강도 설계법은 요거하고 첫 번째 대비를 해보면 허용 설계법은 콘크리트를 탄성체로 가정한 그러니까 리니어 일라스틱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USDM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탄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콘크리트의 비탄성적 성격을 고려하는 거니까 인일라스틱, 난리니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가정사항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허용도 설계법과 같이 존재하지만 니글렉트 한다는 것이거든요. 대개 인장 강도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압축 강도의 한 10% 정도는 소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설계에서는 강도에 대한 설계에서는 그 인장 강도를 무시한다. 물론 인장 강도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만 이렇게 콘크리트 인장 강도 무시한다. 세 번째는 여기는 예를 들면 사용하중이라면 아까 이 하중 중에서 데드로드 D 플러스 라이브로드 L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두 개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
1.0D 플러스 1.0L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이 허용도 설계법입니다. 그런데 강도 설계법에서는 개수하중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죠. 개수하중을 고려한다. 다시 말하면 1.0D 플러스 1.0L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1.2D 플러스 1.6L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알파 D 플러스 베타 L이라는 거죠. 알파와 베타의 개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로드의 1.2배, 예를 들면 라이브로드의 1.6배. 그러니까 하중에 대해서 개수 1보다 큰 값을,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보다 작은 0.9도 있지만 대개는 1보다 큰 값을 곱해서 사용하중에 개수하중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D, 예를 들면 1.6L을 이렇게 보여요. 이 얘기는 사용하중보다 큰 하중이 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설계할 때 한 하중보다 크게 하중이 작용할 가능성을, 확률론을 고려해서 개수하중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를 들면 1.2나 1.6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왜 그 값입니까? 설명하기 어렵지만 확률이나 통계적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에 각각 적절한 알파 또는 베타의 개수를 곱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하중으로 본다. 그 개수하중이라는 거죠. 이 개수하중을 가지고 그 부재가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수하중에 대해서 뭐 M sub U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얘가 단면이 가지고 있는 힘 강도, 단면 부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강도에 또 개수가 있죠. 시타 F라는 것이 PF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을 곱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부재에 작용되는 M sub U라는 것은 Ultimate Moment라는 것인데 만약에 단순 지지에 등분파 중이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가 뭐 오메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멘트는 그래서 8분의 오메가 L something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는 M이라는 것이 오메가가 탄성체가 그러니까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1.0D 플러스 1.0L이면 여기에서 결정되는 MU 값이라는 것은 1.2D 플러스 1.6L을 오메가로 보고 8분의 그 오메가 L 자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요 외부 하중에 대한 것은 바로 개수 하중을 고려해서 MU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부재 단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 강도 M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N이는 나미널이라고 합니다. NOMIAL 노미널이라는 공칭이라는 개념이에요. 공칭 강도의 적절한 개수를 곱해서 얘하고를 비교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이 단면의 힘 강도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부재 단면의 힘 강도는 외부 개수하중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힘 모멘트보다는 커야 안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시그마 F는 플렉시얼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요건 변화할 겁니다. M sub N 값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부재 단면의 힘 강도, 저항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작용 모멘트보다 크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강도 설계법의 쉼제의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F에다가 MN 값이 외부에 작용하는 1.2D 플러스 1.6L 오메가에다가 8분의 그 하중 오메가 UL 자성 그 값보다 크도록 설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도 설계법입니다. 진짜 사장 다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얘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예를 들어서 모멘트, 전단력, 축, 비틀림 강도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때는 요 개수하중이 아니고요. 개수하중을 썼다고요. 강도에 대한 것은 잘 들어.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사용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요. 사용성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죠. 대표적인 세 가지 얘기했어. 그지? 처짐, 진동, 균열.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그 사용에 불편한 사용성에 대한 검토는 개수하중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중을 씁니다. 실제 작용하는 하중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가 되고 1.0D 플러스 1.0L에 대해서 처짐, 진동, 균열을 검토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예. 자, 두 가지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두 가지 기본적인 강도 설계법의 핵심은 개수하중에 대해서 강도 설계를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강도라면 휨 강도, 전단 강도, 축 강도, 비틀림 강도 등을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하중은 개수하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개수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버로드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오버로드. 그러니까 하중개수. 하중에 곱해지는 어떤 개수가 될 거라는 거죠. 대개는 이 오버로드 팩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버로드 팩터는 일반적으로 1.0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뭐 1.2의 값을 갖기도 하고 1.6의 값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죠. 여기에 휨 강도의 앞에 곱해지는 요 개수 BF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1보다 작은 값입니다. 이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확률론적으로 좀 더 오버로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좀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곱해지는 값이고요. 여러분들이 단면으로 설계한 그 단면은 콘크리트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불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곱해지는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저항할 수 있는 모멘트는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한 부재의 저항 강도는 줄여주고요. 외부에서 작용할 수 있는 하중에 대한 팩터들은 정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하중이 좀 더 작용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단면의 강도는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서 1보다 작은 값을 갑니다. 아하, 그렇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저 시그마 F라고 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시그마 예를 들면 V가 있고 전단에 대해서 뭐 S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시그마 예를 들면 P가 있고 뭐 압축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은 대개는 1.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요 개념을 바로 강도설계법의 핵심적인 어떤 컨셉이거든요. 다만 사용성 검토할 때는 개수하중을 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중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ltimate Strength Design 강도 설계법의 디자인 크라이테리아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테빌리티, 요건 안정입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에 대한 것은 마땅히 구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안정된 구조물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양쪽 지점을 롤러로 만들기면 그냥 이 구조물이 어디론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핀을 꽂아야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지? 안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스트럭처 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강도, 스트렝스에 대한 거죠. 이 스트렝스에 대한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건 안정이고요. 세이프티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 바로 이 강도는 오버로드 팩터를 고려한 계수화중 하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빌리티라고 하는 사용성은 계수화중이 아니라 사용하중 하에서의 실제 하중, 작용하중 하에서의 거동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두 단계를 잘 고려하시면 됩니다. 밑에 것은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고 그 다음에 서비스빌리티에 고려해야 될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계상태 설계법은 뭐 제가 더 이상 뭐 이것도 아마 강제 설계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리밋 스테이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개념만 몇 가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 북이나 여러분들 교재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강도 설계하고 사용성 설계, 강도 설계 개념 아시죠? 그 다음에 사용성 설계 개념 아시죠?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되게 한계상태 설계법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뭐 설계 방법에 들어가겠지만 그 기본적인 컨셉은 그러니까 강도 설계과 사용성 설계를 이렇게 적절히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한계상태 설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리밋 스테이트 디자인은 되게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역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Ultimate Limit Sta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rviceability Limit State가 있고, 그 다음에 Special Limit Stat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극한 한계, 요거 사용 한계, 특별 한계입니다. 특별 한계 상태는 조금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 어떤 한계 상태의 개념은 아니죠. 예를 들면 굉장히 강진이 온다든지 뭐 화재가 폭발 이런 경우니까.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반적인 한계 상태 설계법인데 극한 한계 상태는 강도에 대한 개념이, 사용 한계 상태는 사용성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의 주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근본적으로 강도 설계는 요 극한 한계, 사용성 설계는 요 사용 한계 상태 설계법에 중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거든. 자, 그래서 극한 한계 상태의 핵심은 그 기본적인 한계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극한 한계로 볼 것이냐 하는 한계 상태를 정해 주는 것인데, 그때 정해 주는 것은 뭐냐면 구조체의 전체나 일부가 붕괴되어서 하중 지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걸 우리가 극한 한계 상태로 정의한다. 사용 한계 상태는 구조물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조물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짝이 안 맞는다든지 뭐 크랙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용하는데 불안해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구조체가 붕괴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사용 한계 상태의 핵심은 구조체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지만 사용성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능 상실을 한 상태를 우리가 사용성 한계 상태의 극한 한계 상태는 일부가 붕괴돼서 하중을 서포트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평형이 깨진다든지 럽처가 일어나든지 우리 삼풍백화점처럼 연쇄 붕괴, 프로그레시브 클랩스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퍼티그, 여기 피로, 그죠, 교량처럼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 한계 상태는 처짐이나 크랙 폭이나 진동이 지나치게 익세시브하게 생기거나 언디자이러블하게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짐이나 크랙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 우리가 언디자이러블 할 정도의 과도한 처짐, 균열, 진동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성 설계, 사용 한계 상태에 고려해야 될 것들입니다. 스페이셜 리밋 스테이트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어떤 지진이나 화재나 폭발이나 충돌, 화학적 문제의 경우를 고려해서 한계 상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extreme earthquake이나 fire나 explosion이나 클러진이나 또는 굉장히 부식이나 이런 게 많은 경우죠. 크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long-term physical, chemical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특별 한계 상태의 결정하는 부분이다. 자, 극한 한계, 사용 한계, 그 다음에 특별 한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는 일부 붕괴, 하중 지진능 상실이고요. 요거는 기능의 어떤 붕괴되지 않지만, 요거는 이런 특별한 어떤 심각한 어떤 하중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 이제 휨제의 설계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 다음에 허용력, 강도 설계, 그 다음에 한계 상태 설계의 기본적인 컨셉, 그 중에서도 강도 설계법의 두 가지 어떤 스텝을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스텝은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였다, 그죠? 스트렝스에 대한, 그러니까 오버로드 팩터와 지금 1보다 작은 이 값들이 나중에 존재를 하는데,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덕션 팩터라고 합니다. 감소 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저감 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를 감소시키느냐 하면 강도를 저감한 데서 강도 감소 계수, 강도 저감 계수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strength reduction 팩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오버로드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간단한 질문이나 디스커션 있으면 사는 얘기 정석이